예, 안녕하십니까. 저 고려대학교 건축사회연구원부에 재직 중인 조경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행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그 이전에 이제 울산과학위원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재직하고 있었는데, 임용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수자원학회 부경대에서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참여하게 됐었고요. 또 고려대학교 이직하고 나서 바로 이듬해 수자원학회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해수담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조금 해수담수화 기법은 조금 새로운 연구 분야를 사실 그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오늘 발표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수담수화 관련해서 왜 이렇게 해수담수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그 생활용수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요즘에 관련돼서 물 쪽에서 관련돼서 좀 많이 이슈가 되는 건 초순수입니다. 반도체 공장들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물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수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요. 그다음에 계속 아까도 권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떤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수자원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해수담수화 시장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기존의 다른 나라의 부분에서는 뭐 중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해수담수화 아시는 분은 또 계시겠지만 사실 이전에는 이제 증발과 관련된 그런 기술을 통해서 해수담수화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력을 보시다시피 굉장히 톤당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보시지만 이제 RO, 그러니까 막을 이용한 부분입니다. 현재 해수담수화의 많은 부분이 RO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는 사실은 향후에 사실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향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제목과 같이 저에너지를 만드는 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톤당의 에너지 컨섬션을 낮추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농축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해수담수화를 처리하고 나서 한 반 정도 굉장히 그 농도가 높은 농축수를 자연으로 다시 방류하게 되는데 이럴 때 환경적인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실제로 중동 지역에 지금 해수 농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이에 관련돼서도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또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서 RO가 굉장히 많이 이제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RO의 어떤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물리적으로 사실은 짜내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게 하이프레셔를 펌프를 집어넣어서 뭐 60바, 70바에 관련된 엄청난 에너지를 써서 이제 짜내는 기술이 있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에너지는 항상 소비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막기 파울링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스케일링, 무기적인 파울링이다 아니면 생물학적이 더 골치 아프긴 한데요. 어쨌든 이러한 것 때문에 유지 관리가 좀 쉽지 않다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농축수입니다. 그래서 이 농축수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앞으로 연구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저희가 울산과학위원회에서 재직할 때 그쪽 해수전지 센터에 소속돼 있어서 거기 있는 교수님들과 코워크했던 내용인데요. 일부 중에 하나인데 요 해수전지라는 전기화학적인 기법을 가지고 해수담수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는 요 그 리튬 이온 배터리 요거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충전 시에 이렇게 리튬이 이동해서 이제 전자를 이제 가지고 있다가 방전 시에 다시 내놓는 이러한 충전과 방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그 해수전지의 컨셉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안에 있는 해수에 있는 소디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리튬 대신에 소디움을 이용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전 시 이렇게 에노드에 저장했다가 방전 시에 활용할 때 이제 이렇게 소디움을 녹으면서 다시 일렉트론을 내놓게 되면서 이제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컨셉을 이제 해수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리튬만 선택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멤브레인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소듐만 선택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멤브레인, 요게 이제 나시콘 멤브레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나시콘 멤브레인을 제조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시콘 멤브레인을 통해서 실제로 굉장히 많은 물 안에 있는 이온들이 음이온과 양이온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소듐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멤브레인이 활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수전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그 양극 소재에 관련돼서 캐소드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소비가 그 구성에 많은 비용이 파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핸드폰 가격이 잘 내려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해수전지는 그 캐소드를 물 자체로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정에 대한 양극 소재에 해당되는 부분에 제 비용이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러한 폭발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물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발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효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저희가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또 해수전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해수전지는 물이 있는 데를 가야 되니까 그게 그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한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이렇게 코인으로 이렇게 이런 해수전지 시스템을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이 코인에 이제 이렇게 멤브레인으로 여기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충전하고 방전하는 시스템 이렇게 이제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사실 소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해수 담수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색한 그런 시스템인데요. 하지만 요게 이제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큰 규모의 스택으로 쌓아서 굉장히 큰 규모의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활용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를 보시면 사실은 캐패시티도 문제긴 하지만 사실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뭐 10ml도 안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같이 했던 부분이 이제 421이라고 하는 그 유니스트 김영식 교수님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프리스메릭 각형 셀을 만들었고요. 그 각형 셀이 여기 한 250ml 정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스택으로 쌓게 되면 그 처리 용량을 이제 병렬적으로 더 처리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동서발전인가에서 아마 과제를 해서 이 정도의 굉장히 큰 그러한 용량의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데 해수전지하고 그러면 해수 담수화랑 무슨 관계냐라는 걸 그러니까 의문점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해수 담수화를 하기 위해서 좀 고안한 내용이 여기가 이제 담수부라고 해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Na 소디움과 클로라이드 이온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외에 뭐 이가 이온들도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충전할 때 이렇게 충전할 때 하게 되면 요게 이렇게 소듐은 소듐 나시콘 멤브레인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 잡으면서 이제 고체화됩니다. 고체염으로 변하면서 이온이 고체염으로 변하면서 전자를 저장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즉 뭐냐?
에너지를 저장하는 순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이제 음이온들이 요 AM이 음이온 교환막입니다. 그래서 음이온 교환막으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실질적으로 해수 담수화를 NaCl, 그러니까 해수에 있는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NaCl을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방전하게 되면 이제 다시 고체염이 물에 녹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 담수부에서 저희가 염분을 제거하기 때문에 해수 담수화를 좀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양극에서 부산물들이 형성이 되는데 HCl이나 뭐 NaOH와 같은 부산물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부산물들이 사실은 해수 담수화 공정에 쓰입니다. HCl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파울링, CIP, 그러니까 그 클리닝 하는데 쓸 수가 있고요. NaOH나 뭐 이런 것들도 pH를 조절하거나 그럴 때 부산물로 공정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없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에너지 저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요 소듐이 지나가면서 이 이온이 이제 고체염으로 되면서 전자를 저장하는 그 기능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도 다시 저장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일석삼조의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현상들을 좀 많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컴파트먼트를 한 3개 정도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담수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극부, 음극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물이 어떠한 이 물에 따라서 어떠하게 이제 성격이 달라지냐 뭐 이런 걸 좀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가는 물이 NF막이면은 이 아이가 좋은 건 뭐냐면 NF를 처리하게 되면 대부분의 이가 이온들이 없어집니다. 그 물속에 남아있는 거는 일가 이온, 소듐이랑 클로라이드가 대부분을 차지하게 있게 되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가 해수 담수화를 위해서 제거할 거는 소듐과 클로라이드만 제거하니까 굉장히 이상적으로 전처리를 NF로 하게 되면 굉장히 이상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했던 거고요. UF는 사실 통상적으로 UF를 전처리하고 그 다음에 RO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또 RO 컨센트레이션은 뭐냐면 이거는 농축수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농축수 보시면 TDS가 기존보다 한 2배 정도, 기존의 뭐 UF 처리수보다 2배 정도 높은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또 어떤 식으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런 실험 결과를 한번 해봤어요. 아이고. 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RO 농축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굉장히 소듐과 클로라이드 농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걸려서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이제 저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소듐과 클로라이드가 많기 때문에 소듐을 그만큼 많이 저장할 수 있긴 하지만 담수화될 때 굉장히 쉽진 않다. 이런 내용을 얻을 수가 있었고요. NF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좀 빠르게 우리가 이렇게 담수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요. UF는 그 중간 정도에서 이제 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클로라이드, 소듐 이온들이 NF였을 때 거의 뭐 80% 이상 정도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효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저희가 좀 했던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NF에서 이가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세수전지에서 모노발란트들이 제거하게 되면 굉장히 효율성이 있겠구나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AM인데 요게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AM을 대신해서 RO로 이제 값싼 RO 멤브레인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연구를 진행을 한번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셀에 걸리는 저항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게 슬로프가 이제 저항인데요. 저항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스템에서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RO로 넣었을 때 셀의 저항이 굉장히 높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저희가 토탈 리지스턴스를 RO로 하던 AM으로 하던 간에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저희가
결과를 얻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볼티지 프로파일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RO로 놨을 때 저항이 높기 때문에 볼티지가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볼티지가 4.5 정도 되면은 공정을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돼서 이제 스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커런트를 낮춰가지고 볼티지를 낮추는 뭐 그런 오퍼레이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쨌든 하지만 크게 차이는 안 난다라는 내용인데요. 크게 차이는 나지는 않는데 대신에 RO가 훨씬 더 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더 좋겠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비슷하긴 셀 저항은 비슷한데 그러면은 해수담사 퍼포먼스는 어떠냐 하고 봤을 때 보시면 해수담사 퍼포먼스가 훨씬 더 RO를 했을 경우 더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캐패시티에 따라 가지고 충전이 일어나는 캐패시티에 따라 가지고 해수담사가 진행되는 썰트 리무버를 보시면 굉장히 빠르게 초반에 없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차이를 이렇게 넷으로 계산한 내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상대적으로 빠르게 우리가 해수담사를 진행할 수 있다. 훨씬 더 싼 시스템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의 해수담수와 비교해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궁금하실 텐데요. 상대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2.7 정도, 그 다음에 요 해수담수와 제가 말씀드렸던 시워터 배러리를 했을 때 하면은 14.58. 우리가 이거를 다시 갈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 이런 연구실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즉 좋긴 한데 뭐 에너지도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좋긴 한데 너무 많이 에너지가 소비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전류를 흘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전해질을 좀 바꾸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가 뭐 왔다 갔다 하는 OER, ORR 그 리액션이 일어나는데 이거가 굉장히 볼티지 갭이 크기 때문에 리액션 컨스턴트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리액션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레독스 플로우 전해질로 바꿈에 따라서 전자가 훨씬 더 빠르게 낮은 볼티지에서도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해질만 바꿨을 때 한 6.3 정도 낮출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4.5에서 6.3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전해질만 하나 바꿔도 굉장히 크게 임팩트가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하나 지금 연구를 수행을 하고 계신 부분이 바로 스택 레이어 바이 레이어 컨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충전하는 부분 그리고 농축 부분 이거를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두는 부분이죠. 이렇게 스택으로 쌓아서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면 그렇게 일렉트론이 하나 이동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 하나만 있으면 소디움과 클로라이드가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는데 이렇게 스택으로 쌓게 되면 여기에서도 하나, 두 개 이렇게 이동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렉트론 하나에 전자가 원래는 두 개였는데 네 개까지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에피션시가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죠. 기존에는 하나 가지고 일렉트론 하나 가지고 전자를 두 개 이동시켰다면 이거를 네 개, 여섯 개 이런 식으로 멀티플하게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했을 때 그럼 에너지 에피션시가 어느 정도 넘어갈 수 있냐? 이론적으로 1.81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4.5에서 1.81. 예, 오히려 RO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릴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 굉장히 많습니다. 비용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RO 이러한 멤브레인이나 이러한 시스템 셀을 구성하는 뭐 비용이나 이걸 운영했을 때 복구했을 때 이렇게 이러한 뭐 전해질의 그런 비용이나 이런 걸 따지면 사실 RO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많이 들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지만 뭐 우선은 비용에 앞서서 저희가 요거를 사실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어플리케이션은 사실 본 라인에 처리하는 것보다는 농축수에 처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축수에서 처리하게 됐을 때 요거 정도면은 우리가 굳이 해수담수화를 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농축수에서 원수 정도만 되고 내보내도 굉장히 좋은 베네핏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정교학적인 그런 오퍼레이션이나 해수담사 공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 있어서 저희가 요즘에 뭐 IoT나 뭐 이런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을 관련해서 에너지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연구를 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지능 기법 중에 강화학습이라는 그런 기법이 있는데요. 이 강화학습이 굉장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인 어떤 알고리즘인데 이렇게 게임 이론하고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에이전트가 있고요. 이렇게 사람이 있고요. 게임을 하게 되면 이제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컨트롤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뭐를 던져서 죽이거나 적을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걸 액션이라고 취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화면에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피드백을 받는 게 이제 뭐 리워드가 될 텐데, 그리고 제가 이 게임의 목적이 뭐냐면 적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적을 죽이면 리워드를 받겠죠. 근데 제가 죽으면 페널티를 받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이거를 무한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이 에이전트가 점점 뭡니까? 그 리워드를 맥시마이즈 하는 쪽으로 트레이닝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강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강학습이 기본적으로 엔지니어링, 특히 플랜트 오퍼레이션 뭐 이런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냐면 엔지니어 이렇게 있고요. 액션을 취하고 플랜트에서 이제 뭐가 이렇게 온도나 압력을 높이면 플랜트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서 이걸 피드백을 센서를 통해서 받겠죠. 그래서 엔지니어는 내가 했던 과정이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내가 잘 못했으면은 다른 플랜 B를 생각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잘했으면 그거를 저장하려고 할 겁니다. 이런 상황에는 또 그렇게 해야지라고. 그게 바로 팔라시가 생기는 겁니다. 정책이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한 명의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가 탄생이 되는데요. 강학습의 가장 기본적인 건 아쉽게도 이 엔지니어를 뉴럴 네트워크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자리를 뺏는 그런 슬픈 그런 기법인데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실질적으로 결정을 하고 피드백을 받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결정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에이전트가 이 리워드를 우리가 관심 있는 리워드를 맥시마이즈하는 쪽으로 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학습의 초창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처리 쪽에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희가 랩뷰하고 이제 파이썬 기반으로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좀 지금 실험실에 만들어서 지금 뭐 논문을 낸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파이썬이랑 이제 랩뷰 기반의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에이전트이고요. 에이전트이고 요게 바로 유량과 커런트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이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시스템에 돌아가서 다시 피드백을 주는 게 이제 얼마만큼의 물을 생산했냐, 아니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너가 소비했냐, 또 목표하는 수치를 달성했느냐, 뭐 이러한 정보들을 피드백 주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무한히 반복되면서 이 에이전트가 계속 더 똑똑해지면서 나중에는 한 명의 엔지니어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되게 양증맞게 이렇게 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렇게 컴퓨터가 랩뷰 시스템이고요. 랩뷰하고 거기 안에 엔진이 이제 파이썬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디지털 펌프하고 포텐셜 스탯이 커런트와 유량을 요 셀에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트레이닝하면서 점점 요 에이전트가 똑똑해지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거는 결과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면 요 검은색은 목표 수치를 만족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멍청한 단계, 그 다음에 여기 숙련단 단계라고 보시면 처음에는 대부분의 케이스를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달음을 얻었는지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목표 달성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SEC,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만큼 사용하는지 또는 유량을 어느 정도 생산하는지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멍청하게도 에너지를 점점 높이는 쪽으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되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깨달았듯이 이렇게 SEC를 굉장히 낮추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결국엔 굉장히 낮은 수준에서 운영을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동시에 물을 생산하는 것도 그러니까 덜 생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다시 물을
생산을 높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향후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요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말 그대로 사회 초년생이 처음에 이제 배정 받아서 어떤 플랜트를 운영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숙련돼 있는 과정을 컴퓨터가 대신하는 그런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새로 뭐 이런 인풋을 랜덤하게 줬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비헤이비어를 나타내냐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SEC와 그다음에 유량 이렇게 조절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결과로서는 SEC가 에너지를 그 22%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의 양을 11%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게 에이전 그 강화학습이라는 기법을 요 수처리 공정에 집어넣었을 때 저희가 얻을 수 있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오토너머스 컨트롤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오토메이션과는 다른 자율운전 시스템, 그 상황에 맞는 그런 솔루션을 실시간으로 낼 수 있는 그런 오토너머스 컨트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요거는 뭐 재현이라고 하긴 않겠지만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가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수처리 공장 모든 수처리 상하수도 공정이나 아니면 해수담수 공정이나 단 하나의 공정을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쇄적인 시퀀셜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전처리, 그다음 본공정, 후처리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퀀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가야 될 방향이 뭐냐면 이 공정들마다 가까이 공정들마다 이런 에이전트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에이전트들이 컨트롤하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 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 에이전트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전 공정에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했어라고 그 다음 공정에 줘서 그 다음 공정이 좀 더 빡세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이러한 강화학습을 통한 전체적인 공정을 자율운전할 수 있는 기술이 하게 되면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성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언을 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